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사이버트럭 생산 임박한 테슬라. 테슬라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생산이 임박했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의 8,000톤급 금형 주조기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탈리아 소재의 금형 전문 업체 아이드라는 3월 16일 체결된 세계 최대인 8,000톤급 주조기 주문 계약이 자랑스럽다라며 테슬라와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소식을 공유했다. 주문자의 세부 정보 공개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제조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이고 이 분야 글로벌 리더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프레몬트 공장에서 모델 Y 생산해 6,000톤급 주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주조기는 아이드라 작품이다. 8,000톤급 주조기 주문 당사자로 테슬라는 합리적인 대상이다. 기가프레스라는 이름의 이 장비는 70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리어 언더바디를 통으로 찍어낼 수 있다. 사이버트럭이 모델 Y보다 큰 덩치를 갖기에 더 큰 부피의 기가프레스가 필요하다. 프레몬트 공장의 기가프레스 체결력은 55,000에서 61,000kN으로 현재 세계 최고다. 하지만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8,000톤급 기가프레스가 배치되면 2위로 밀려날 운명이다. 테슬라의 첫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은 스페이스X 로켓 선체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제작돼 9mm 권총 총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시동을 건 직후 3초 안에 시속 0에서 100km에 도달하는 사이버트럭은 모터 규격에 따라 3가지 모델로 나온다. 39,000달러 싱글모터 모델은 주행거리 250마일 견인 능력 7,500파운드, 49,000달러 듀얼모터 모델은 주행거리 300마일 견인 능력 1만 파운드이다. 2021년 생산이 시작된다. 1년 후 한 번 충전으로 500마일 주행 능력과 14,000파운드 견인 능력을 갖춘 69,900달러 3중 모터 최상급 모델이 출시된다. 14,000파운드는 시판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뛰어난 괴물 수준의 견인 능력치다. 사이버트럭 생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시작된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한계 노출한 테슬라.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숙제. 테슬라가 수요의 한계에 부딪혔으며 몇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트 EV는 지난 2019년에 테슬라가 수요의 절벽에 도달했지만 다행히 그 절벽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간이 흘러 매체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고 테슬라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매체는 최근 기사에서 테슬라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년 내 수요 한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특히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밝힌 2030년 연간 판매량 2천만 대 목표에 크게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자동차 판매량 상위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2030년에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이 200에서 300만 대를 넘지 못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에는 매우 단순한 진리가 있다. 바로 주행거리가 좋은 차량이 잘 팔린다는 것이다. 이는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1,6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운 동기이다. 또한 태양열을 사용해 충전이 필요 없는 차량을 만들고자 한 이유이기도 했다. 전기차에서 가격과 주행거리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북미에서는 주행거리 418km인 차량을 37,000달러를 주고 구입할 사람이 절대 수천만 명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출시된 EV의 가격과 주행거리에 만족할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일 수 있지만 더 긴 주행거리와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구매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결국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25,000달러짜리 전기차가 720km의 주행거리에 갖기를 원한다. 지금의 주행거리와 가격에도 북미의 5% 이상은 전기차를 구매하겠지만 대부분은 비구매자로 남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같은 가격에 630에서 740km의 주행거리를 가진 다양한 차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행거리와 가격 면에서 전기차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곧 테슬라의 하위 제품군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개선이 없는 테슬라는 곧 수요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곧 320에서 560km의 주행거리로
$30,000에서 $45,000에서 경쟁하는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신규 전기차 구매자를 시장에 끌어들일 것이다. 향후 몇 년 내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체는 테슬라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630에서 740km의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을 $25,000 이하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400km에 그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에서 앞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내연기관 차와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과연 주행거리 630에서 740km인 $25,000짜리 차량을 출시할 수 있을까? 전기차가 10kWh의 배터리 용량당 64km를 달린다면 110kWh의 배터리팩은 700km의 주행거리를 가진다. 테슬라의 배터리 비용이 결국 1kWh당 20,000에서 30,000원 선까지 내려와도 700km의 차량을 2,800만 원에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이다. 매체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3,000 더 저렴해진다면 64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차량을 2,800만 원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과연 1kWh당 3만 원 이하의 가격이 가능할지는 쉽지 않다. 일부는 각국 정부의 규제가 내연기관 차를 소멸시켜 결국엔 소비자들이 630에서 740km 주행거리에 비싼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짧은 주행거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전기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고객에게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배터리 교환소 구축 5개년 계약 체결. 니오가 한 정부 인프라 기업과 배터리 교환소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CNEV 포스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오의 자회사인 니오파워 베이징은 국영 베이징 쇼파 인더스트리얼 앤 트레이딩과 베이징 수도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는 5개년 계약을 체결했다. 니오는 1월 초 니오데이 행사에서 파워 스왑 스테이션 2.0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하루에 소화 가능한 교환 횟수가 312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교환소는 사용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중앙 디스플레이를 한번 누르면 셀프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니오는 시노팩 주유소에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노팩 상하이 석유화학 회사와 예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로블록스의 투자 리스크 제대로 이해하기. 지난주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됐다. 특히 최근 상장한 로블록스가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권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핫했던 로블록스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다. 10대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플랫폼에 제공하면 다른 10대가 찾아와서 그 게임을 즐긴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 할 만하다. 엄청난 성장 속도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3,200만 명이 로블록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3세 미만이다. 미국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12월 5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칼럼은 로블록스가 10대들의 글로벌 핫트렌드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식사 중에도 손주들끼리 이어지던 대화의 화제가 게임으로 옮겨지면서 갑자기 손주들 대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고등학생 형에게 로블록스 게임을 아느냐고 묻자 형은 망설임 없이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손녀가 끼어들며 오빠는 지난번에 같이 브롤스타즈 게임을 했는데 로블록스는 왜 몰라요라고 얘기하면서 따진다. 무슨 말을 하는지랑 칼럼은 로블록스가 10대에게 얼마나 글로벌 핫트렌드가 됐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임은 명확하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않던 초등생이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초등생이 로블록스 세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초등생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들이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생겼을 때도 로블록스를 할 것인가?
현재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매출을 볼 때도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로블록스의 매출은 전부 로블록스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로벅스의 판매로 이뤄진다. 초등생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로벅스를 구매하고 이 로벅스는 로블록스 생태계에서 아이템 구매에 사용된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초등생은 또래 이용자로부터 로벅스를 받는다. 로벅스는 달러로 환전할 수도 있고 로블록스 생태계에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로블록스는 1로벅스에 0.01달러를 받고 판매한다. 되살 때는 0.0035달러다. 단순 산술상 1로벅스를 팔면 0.0065달러의 판매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0.01달러의 로벅스를 판매하는 부분의 매출만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고 0.0035달러에 다시 사줘야 하는 의무는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 물론 로블록스 플랫폼이 활성화해 로벅스가 로블록스 생태계 안에서만 순환한다면 사실 사줘야 할 의무가 비용으로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로벅스의 매출 중 약 30%가 플랫폼 기업인 애플 또는 구글에 지불된다는 점이다. 다른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는 구조다 보니 해당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게임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약점이다. 아무래도 초등생이 만들고 초등생이 주로 즐기는 게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필자가 투자 결정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1개월가량 로블록스 게임을 직접 해봤다. 그중 비수험 시뮬레이터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인기가 높은 편에 속했지만 성인이 즐기기엔 미흡했다. 이 게임은 자신의 벌로 꿀을 채취하고 채취한 꿀로 추가적인 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벌은 랜덤한 확률로 능력이 결정되는데 해당 벌로 필드 위에 몬스터와 싸울 수 있다. 나름 40마리까지 벌을 모았으나 그 이상의 재미나 확장성은 느끼지 못했다. 현재 주 이용자인 초등생이 중학생이 돼서도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계속 머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커머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메가 트렌드였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현재 다가오고 있는 메가 트렌드이고 얼마나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걸음 내지는 한 걸음 정도 앞의 미래를 예상해봐야 할 것이고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의 시가총액, 역량인가 거품인가?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곧바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자 국내 증시에서 일부 인터넷 유통기업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쿠팡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인데 네이버, 이마트, 롯데 등의 시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쿠팡의 시가총액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의 시가총액은 886억 달러에서 769억 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90조가 넘는다. 반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전통적인 국내 유통업 강자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13조 원에 못 미친다. 지난 10년간 이익을 내지 못한 쿠팡의 가치가 지난 10년 동안 이익을 꾸준히 낸 국내 유통업계 공룡보다 훨씬 높은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 쿠팡은 소셜커머스의 원조인 미국 그룹폰의 성공 사례를 학습한 후 등장했다. 2010년 쿠팡이 소셜커머스 시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여러 업체가 난립했었다. 다수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사업 분야를 유통업으로 정하고 저가 물량 공세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쿠팡은 고객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업체가 고객 서비스에 주력하지 않는 점을 발견한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업계 최초로 환불 정책을 시행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배송지원 및 품절 보상제, 365일 고객상담센터 운영, 로켓 배송 등 유통업의 기존 상식을 모두 파괴하며 상품의 단순 중개 모델인 유통업에서 상품의 구매, 판매, 배송을 포괄하는 이커머스 기업으로의 진화를 알렸다. 참고로 네이버의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30조 원을 달성, 22조 원을 기록한 쿠팡을 압도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커머스가 여전히 단순 중개형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해 쿠팡은 고객의 주문 전에 제품을 미리 매입해 재고를 쌓아두고 이를 신속하게 배송하는 로켓 배송을 통해 그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수익보다 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
2018년 나스닥에 상장된 드롭박스, 201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버는 모두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시가총액이 뛰어 올랐지만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건 아니다. 다만 이들 기업은 기존 산업의 관행을 뒤집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을 갖춘 벤처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쿠팡의 시총에 대해 롯데, 신세계, 네이버 등 국내 유통 및 IT 기업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점은 이에 하나, 매출과 이익이 높다고 해서 혁신 역량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쿠팡이 국내에서 상장했다면 이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건 그래서 옳지 못하다.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과 수익을 강조하는 한국의 기업 가치 평가는 다르다. 물론 쿠팡에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쿠팡이 이익을 내지 못한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된 덕분에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이제 쿠팡은 성과로 반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우버, 드롭박스 등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총이 하락한 바 있다. 기존 경쟁자들이 업의 방향을 유통으로 정한 데 비해 쿠팡은 스스로를 IT 기업이라고 부르며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 구축하고 배송 전담 직원인 쿠팡맨 직접 채용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IT 분야의 개발자 영입에 나서는 등 인재와 인프라 투자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막대한 투자와 비용을 수반하기에 리스크가 따른다.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 기법에 많은 이들이 쿠팡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 사업자 가운데 쿠팡은 가장 많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적자도 계획적인 투자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언급했지만 2010년 창업한 후 10년 내내 적자에 머무른 저성과는 쿠팡의 미래가치와 역량의 의문부호를 부추길 것이다. 김범석 의장은 이에 관해 앞으로도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 앞에 놓인 성적표에는 누적 적자 4조 5천억 원이라는 자본 잠식이라는 결과물이 기록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사실 쿠팡은 자본 잠식으로 인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사망 등 잇따른 노사 갈등은 쿠팡이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쿠팡의 시가총액을 거품으로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업의 본질을 전환하고 IT와 유통을 결합, 기존 판도를 변화할 수 있는 쿠팡의 개념 설계 역량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익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적자도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쿠팡에 대한 기대는 순식간에 거품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 쿠팡의 경영진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쿠팡은 이제 전 세계로부터 받는 기대와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즉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